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진짜로 핵무기를 쓸 것이냐 또는 전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연 진짜 현재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철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홍보팀 김대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핵무기 버튼을 누를지 안 누를지. 근데 여기에 앞서서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황이 약간 궁금한데요. 현재 전쟁 상황으로 볼 때 러시아가 진짜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됐을 때 그렇게 예상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3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첫날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현대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그 첫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고 모든 지휘 체계를 다 운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2003년 이라크전을 복기를 좀 해보시면 알 텐데 그때 이라크전 때 이제 미군이 충격과 공포의 그 작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작전을 왜 했냐? 그러니까 현대전은 이 군 통수권자를 네트워크상에서 차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통수권자가 네트워크에서 차단되면 군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선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군이 2003년 이라크전 때 그 바그다드를 정말 이 정밀 폭격을 수차례 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담 후세인을 그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잘 보시면 키예프,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라고 쓰이는 키이우가 거의 그런 공습을 당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군의 그런 뭐 정밀 유도 무기들이 상당히 엉뚱한 표적들을 다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전황이 갑자기 이제 4월 달부터 확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 사실상 이제 군사 전문 용어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공세 종말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의 전투력이 사실상 소진된 상황이라고 보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4월에 사실상 이제 러시아군이 그 키이우 방면으로 진공을 하다가 다 격퇴당하면서 정예 병력들이 거의 이제 완전히 소멸돼 버렸죠. 그러면서 사실 공세 종말점에 도달을 했고 그러면서 4월 이후에 이제 전선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선으로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사실 이후에 그 러시아군이 공세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정말 최신 무기들을 지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최신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그게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러시아의 최신 정보를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이마스라든가 에메라이스 같은 그야말로 한 7, 80km 이상 적진 깊숙이 타격 가능한 원거리 정밀 무기들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회사원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을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망해가는 대기업을 보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정말 잘 나가는 강소기업을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 야전에 있는 군인들의 그런 질적 향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군이나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합 작전을 통해서 이전에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전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췄거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약간 중앙 집권적인 그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을 잘 못하는 거죠. 지휘관들이 거기다 위에서는 계속 지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의도하지 않게 전선이 잘 굴러가지 않는 거죠. 지금 러시아군 상황이. 거기다 지금 계속 보면은
이 전황도 같은 걸 잘 보시면 북부, 동부, 남부 할 거 없이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군의 방어선의 약한 틈을 특수부대나 경고부대가 뚫고 들어가서 뒤로 침투해서 이런 병참 지원 세력들을 딱 차단하고 거기에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우크라이나군 본진이 밀고 들어오고 러시아군을 이렇게 에워싸는 형국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뭐 포켓에 가둬놓고 이제 이 소멸을 시키는 방법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지금 그걸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군은 이 서방 특히 이제 미군이나 나토 형국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중요한 병참 지역들이 다 기지들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포위망에 갇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저는 좀 푸틴이 좀 실수를 한 게 이 부분 동원령을 사실상 4월 달에 내렸다면 아마 전선을 좀 뭔가 타개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독재가 오래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군도 뭔가 이 더 중앙 집권화되고 그다음에 이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일본 제국군을 봐도 그렇고 뭐 독일군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근데 지금 러시아군이 딱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러시아 지상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군보다도 병력이 적어요. 네. 30만 정도 되는데 지금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 전투가 계속되면서 전사상자가 거의 10만 명 가깝게 났습니다. 네. 근데 이 전사상자의 대부분이 거의 1성급 부대들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재보충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분 동원령은 과연 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데 이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부분 동원력에 굉장히 허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다 정기적으로 받는데 이 부분 동원력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나라 같이 지금 보면 예비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전력들이 전쟁터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의문이고 또 한 가지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급되는 장비들도 지금 뭐 거의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러시아에게 남은 수가 있다면 무슨 수가 남아 있을까요? 뭐 총동원령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카드요. 결국에는 이제 정말 하다 안 되면 그러니까 현재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추계 공세라고 그런 용어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성공적으로 작전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합병한 4개 지역이 다 밀린다 그러면 아마 푸틴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뭐 언론에서 이제 뭐 전략핵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 전략핵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자주 보지만 미국이 이제 한 번씩 ICBM 시험 발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러시아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보를 안 하면은 이게 자칫 3차 세계대전의 핵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는 네. 그런 걸 다 해요. 미러 간에는 이런 전략 핵무기와 관련된 실험이나 훈련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 핵무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술핵무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전술핵무기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전략 핵무기라고 하는데 뜻은 비슷한데 왜 바꾼 거죠? 비전략? 왜냐하면은 이제 전술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이 80년대 냉전 시절 이제 서유럽에서 냉전 시절 시나리오를 보면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전략 핵무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구 멸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술 핵무기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비전략 핵무기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략 핵무기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트렌드는 또 이제 저위력 핵무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한 15킬로톤 정도 되는데 저위력 핵무기는 한 10킬로톤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는 일단 파괴력은 적는데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만약에 이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파장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 언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보면 일단 지금 병합한 지역이 다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가면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리미아 본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넘어가면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크리미아 반도가 이게 하나의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 진 독재자 또는 전쟁에 진 권위주의 정권은 몰락을 하거나 심지어 그 권력자의 최후가 좋지 않았던 적이 정말 많았잖아요. 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적 사례를 모르는 게 아닐 테니까. 근데 아마 너무 장기 집권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사실 이 장기 집권의 폐해 중에 하나가 네. 주변에 옳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면 뭐 네.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러시아 상황이 그 과거 이제 러시아 제국 시절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짜르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딱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예. 러시아 구소련 시절에는 예. 아프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프간인데 아마 지금 푸틴을 상징하는 게 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1차 세계대전 네. 그때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정 자체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그 카드, 핵카드를 안 네.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서방이 반격을 하는 겁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아마 반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식으로? 네. 아마 만약에 이건 뭐 정말 만약의 일이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뭐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일은 없을 거고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아마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그것도 가장 높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편서풍으로 지구는 바람이 서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핵을 잘못 쓰면 그게 다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푸틴의 허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러시아가 입장이 너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블러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러시아가 만약 저희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분명히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에 요청을 할 겁니다. 과거와 같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달라. 사실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탄두 수가 한 5천여 발이 넘습니다.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 5,800여 발 되고 뭐 미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야전에 배치해 놓은 게 한 1,000여 발 정도 돼요. 미국도 1,000여 발, 러시아도 1,000여 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사실 전략 핵무기고 아주 극소수가 이제 비전략 핵무기로 되는데 사실 창고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비전략 핵무기 탄두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뿐이지 보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토 회원국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토 회원국들이 핵 개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서유럽에 다시 비전략 핵무기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비전략 핵무기들의 목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요. 러시아 모스크바는 단 몇 분 만에
핵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1980년대에 미소가 준중거리 미사일 그 제한 협정을 맺었던 게 미국과 나토가 서유럽에 이런 준중거리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하니까 워싱턴은 소련의 전술 핵무기의 공격을 받지 않는데 모스크바는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안 되겠다. 그만합시다 하면서 협정을 맺고 폐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은 폐기가 됐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미국은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그런 무기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예. 그걸 사용하는 순간 자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이제 건가요? 다시 모스크바가 전술 핵무기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주 뭐 쉽게 설명돼서 나토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기습적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면 모스크바는 지구상에서 단시간에 사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재래식 전력도 이번에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모두 소진되면서 정말 미국하고 나토 영국이 마음만 먹으면 재래식 전력으로도 지금 러시아를 압도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만큼 전반적인 상황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에는 지금 한계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핵무기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총동원령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최악의 수단으로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푸틴이 국가 지도자로서 존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바보는 아니죠.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확실히 지고 있구나라고는 다 인식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 그렇죠. 의문점을 갖게 될 거고 네. 사실 부분 동원령도 아마 그런 리스크를 안고 지금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그것까지 꺼내게 된다라면 푸틴은 이제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추계 공세를 하는 것도 조만간 이제 겨울이 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부전선, 지금은 이제 중부 유럽, 러시아 이쪽을 다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에는 전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은 가을에 최대한 전과를 확대하고 그 자리에서 전선을 굳히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방어도 안 되고 만약에 겨울까지 지금 이 병합된 지역까지 안에 들어가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새로 징집한 부분 징집한 30만 명 훈련을 새로 해서 거기까지 보내기 전까지는 지금 러시아군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사상자만 지금 뭐 거의 10만 명 10만 가깝게. 그러면 지금 뭐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전선에 있는 군이 러시아 군인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네. 전투를 안 해본 병력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최정예 군인으로 변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지금. 그러네요. 부분 동원령으로 온 사람들은 전투를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과연 그럼 러시아가 얼마만큼 지금 빠르게 재정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려면 한번 또 크게 공세를 해서 밀어내고 이걸 좀 시간과 지역을 벌어놔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지금 병합된 4개 주까지 만약 다 밀려버린다면은 정말 푸틴 대통령은 거의 끝까지 가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나리오들도 많이 떠오르는데 이 겨울이 만약에 와서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 그 겨울은 어쨌든 러시아군한테 오히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겨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이 전세에는 전환이 그러니까 하게 될까요? 겨울이 되면 양측 다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제 날씨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움직이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빙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제 2차 세계대전을 보더라도 보통 겨울에는 공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이나 그다음에 하계 공세, 추계 공세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춘계 공세라든가. 근데 춘계 공세도 어려운 게 2월에 보셨잖아요. 뭐 나스 투차로 인해서 다
그러니까 충계 공세도 사실은 그쪽 지역에서는 어려워요. 그 정작 하려면은 여름과 가을밖에 없는데 네. 뭐 그 사이에 사실 뭐 러시아가 공세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군도 다시 재정비를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에 꼭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겨울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충 어쨌든 뭐 겨울이 와서 이제 뭐 도로가 얼고 꽁꽁 얼고 그 직전까지의 전선이 한동안은 네. 좀 거기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못 막으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지금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예 병력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징집된 병력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전투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군이 한 2-3천 대 정도 전쟁 전에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 지금 다 소진됐으니까. 네. 소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막 60년대 70년대 만드는 탱크까지 끌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 그만큼 이제 러시아 뭐 이게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도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중요한 뭐 탄약고라든지 병참 기지들을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 갖다 놔도 그게 또 사라져 버린 상황이라 뭐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 네 개 지역을 병합 선언한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뭐 최후의 방어선 같은 걸 스스로 안 만들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변화의 여지가 있는데 이걸 이 이상은 안 뺏기겠다라고 말해놓고 뺏겨버리면 예. 일종의 권위주의 정권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예를 들어서 빨리 했어야 됐죠. 하려면은 4월 달에 이제 그 북부 동부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전선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을 때 그때 선언했더라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4개 지역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그럼 그냥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는 상황밖에 더 되거든요.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게 푸틴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타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마다 지금 꼬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무서운 게 네. 지금 뭐 재래식 전력 다 소진됐고 그러니까 믿을 건 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핵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거죠. 계속. 자꾸만 이렇게 뭔가 네. 이게 상황이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는 푸틴한테는 상황이죠. 자꾸만 핵으로 이렇게 쫙 모아지는 그런 네, 그러니까 상황이군요. 제가 봤을 땐 그 자꾸 핵 얘기를 꺼내는 것도 네. 잘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가 스스로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꺼내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으면 하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미는 대로 밀리는데 네. 이거 그만둘 리가 없잖아요 공세를. 지금 그리고 자칫 그런 얘기 꺼내면은 사실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더 고립돼 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러시아 국민이 일어나서 뒤집는 상황밖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 이게 참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나중에 어쨌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고 한번 또 기회를 봐서 예, 그 한번 전황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더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잡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홍보팀 김대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